그 사람 곁에 둔 채로는 새해 복 안 들어옵니다. 연말이 되면 사람 얼굴들이 하나씩 떠오르지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봅시다. 올해의 나를 가장 지치게 한 사람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잘해줬는데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만나고 돌아오면 괜히 기운 빠지는 인연 끊고 싶어도 정 때문에 놓지 못한 관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곁에 두는 인연이 곧 그 사람의 삶이 된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연말에 꼭 돌아봐야 할 복이 새는 세 가지 인연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말을 들으며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그 인연은 이미 정리할 때가 된 겁니다. 어떻게 지혜롭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방금 떠오른 그 얼굴, 그 이름을 마음속에 담아두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될 겁니다. 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음의 여정을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발걸음을 맞춰주세요. 첫 번째,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인연은 잘해줄수록 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내 복이 먼저 줄어드는 관계입니다.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자녀에게 명절마다 용돈 챙겨주고 손주 옷 사주고 반찬 싸서 보냅니다. 그런데 전화는 한 달에 한 번도 오지 않습니다. 오면 꼭 이런 말부터 나옵니다. 엄마, 이번에 애 학원비가 좀 아빠. 차 수리비가 필요해서. 고맙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저 당연한 일처럼 받습니다. 형제 모임도 그렇습니다. 제사 준비는 늘 내가 합니다. 장 보고, 음식 만들고, 상 차리고, 설거지까지. 형제들은 와서 먹고 갑니다.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요. 그러다 어느 해 몸이 안 좋아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때 돌아온 말이 이렇습니다. 올해는 왜 안 해? 원래 내가 하던 거잖아.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 정하는 것도, 예약하는 것도, 먼저 나가 자리 잡는 것도 늘 나입니다. 늦게 온 사람들은 미안하다는 말 없이 그냥 앉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족이니까 그렇지. 친구니까 내가 좀 더 하지 뭐. 그런데 이상합니다. 잘해줄수록 마음은 점점 허전해집니다. 뭔가 조용히 빠져나가는 느낌, 공허함입니다.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괜히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내가 너무 인색한가, 내가 예민한가, 자꾸 내 탓을 하게 됩니다. 결국 내가 나를 미워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불편하다면 그 인연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감사 모르는 인연이 우리 복을 조금씩 새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명절날 아침입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국을 끓입니다. 손은 기름으로 미끄럽고, 허리는 이미 아픕니다. 자녀들이 들어옵니다. 들어오자마자 하는 말은 단 한마디입니다. 밥 먹자. 상 앞에 앉아 먹습니다. 맛있다는 말도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먹고 나서는 거실로 가서 TV를 봅니다. 설거지는 누가 합니까? 또 내가 합니다. 저녁이 되면 반찬을 싸서 보냅니다. 문을 닫고 나면 빈집이 남고 그리고 텅 빈 마음이 남습니다. 다음 날 전화는 오지 않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없습니다. 잘 먹었다는 말도 없습니다. 한 달쯤 지나면 전화가 옵니다. 또 필요한 게 있을 때입니다. 그때 드는 생각, 혹시 이런 적 없으십니까? 나는 뭐지? 왜 나만 이렇게 하고 있지? 부처님께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매일 음식을 공양하던 신도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올렸습니다. 부처님도 고마움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공양은 기쁨이 아니라 습관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이 조금 늦게 오셨습니다. 그 신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음식이 다 식었잖아요. 그때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고마움이 사라진 자리에 집착이 들어오면 복은 그날로 떠난다. 신도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선해서 공양한 게 아니라 상대가 당연히 받아야 할 존재가 된 순간 이미 복은 떠나고 있었다는 것을요. 이 다음이
이 인연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감사 모르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입니다. 받은 것은 기억합니다. 하지만 받은 마음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민했고 얼마나 애써 준비했는지는 보지 않습니다. 그저 받는 것만 봅니다. 이런 인연 곁에 있으면 내 시간은 조용히 달아갑니다. 내 에너지는 빠져나가고 자존감은 서서히 무너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나만 이렇게 참고 있지? 나는 누가 챙겨주지? 그때 이미 복은 빠져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정리하라는 말은 싸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차갑게 끊으라는 말도 미워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에는 거리도 필요하다. 지금부터 나오는 말 한 문장은 관계를 망치지 않고도 내 복을 지키는 기준이 됩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이번엔 나도 좀 쉬어야겠어. 이번엔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 이번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봐. 이 한마디의 관계가 무너진다면 그 관계는 애초에 당신 인생의 복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을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해주는 사람으로만 봤던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르는 얼굴이 하나 있으십니까? 괜찮습니다. 그 얼굴이 떠올랐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정리의 시작입니다. 다음으로 이야기할 인연은 이보다 더 조심해야 합니다. 감사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필요할 때만 당신을 찾는 사람, 당신을 이용하는 인연입니다. 지금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셨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미워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내 마음이 어디까지 버텨왔는지 잠시 알아차리는 시간일 뿐입니다. 숨 한 번 고르시고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단순합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합니다. 평소에는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몇 달씩, 길게는 1년 넘게 연락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전화를 받으면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이렇게 인사부터 건넵니다. 그런데 대화가 이상합니다. 안부는 길지 않습니다. 당신의 근황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대화는 금방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있잖아. 사실은 말이야, 너한테만 부탁할 게 있어. 이번만 좀 도와줘. 이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먼저 긴장됩니다. 아직 무슨 부탁인지 듣지도 않았는데 가슴이 살짝 답답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용당하는 관계의 기준은 간단합니다. 도와주고 나서 마음이 가벼워지는지 아니면 허전해지는지입니다. 이 사람의 부탁은 대개 비슷합니다.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번만 도와주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꼭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너밖에 없어. 다른 사람한테는 말 못해.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이 말에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래, 친구니까. 그래, 정이 있었으니까. 그래, 이번 한 번만. 그래서 돕습니다. 돈을 빌려줍니다. 시간을 내줍니다. 몸을 움직여줍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어떻습니까? 연락이 뜸해집니다. 아니, 거의 끊깁니다. 갚겠다고 했던 약속은 어느새 말이 없습니다. 언제 갚을 건지 묻고 싶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돈 때문에 그러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내가 너무 속 좁은 사람 같을까봐. 여기서 잠깐 멈춰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조금 불편해지셨다면 그건 이상한 반응이 아닙니다. 지금도 누군가의 얼굴이 조용히 떠오르고 계실 테니까요. 몇 달이 지나면 또 연락이 옵니다. 이번엔 더 급하답니다. 저번 거랑 같이 갚을게. 이번만 더 도와주면 돼. 이때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또 시작이네. 그런데도 쉽게 거절하지 못합니다. 거절하면 내가 냉정한 사람 같아서요. 정 없다는 말 들을까 봐요. 이런 사람이 주변에 한 명쯤 있지 않으십니까?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갑자기 전화해서 짐 좀 옮겨달라고 합니다. 차 좀 태워달라고 합니다. 급한 일 좀 봐달라고 합니다.
늘 급합니다. 늘 사정이 있습니다. 늘 당신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또 도와줍니다. 시간을 쪼개서 갑니다. 몸은 힘들지만 해줍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도와주고 나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뿌듯함보다는 마음 한쪽이 텅 빈 느낌이 듭니다. 마치 뭔가를 빼앗긴 것 같은 느낌. 그게 바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장면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친구가 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함께했던 친구입니다. 젊을 때는 자주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서로 바쁘니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옵니다. 오랜만이지. 반갑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묘합니다. 안부는 몇 마디로 끝나고 자기 힘든 이야기만 이어집니다. 사업이 안 풀렸다는 얘기, 요즘 얼마나 어려운지, 돈이 얼마나 급한지. 그러다가 말합니다. 너한테만 부탁하는 거야. 2천만 원만 빌려줘. 다음 달에 바로 갚을게. 2천만 원.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하지만 친구니까, 그렇게 급하다니까 외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빌려줍니다. 다음 달이 됩니다. 연락이 없습니다. 그 다음 달도 없습니다. 먼저 연락하면 이런 대답이 돌아옵니다. 요즘 더 힘들어져서 조금만 더 기다려줘. 기다립니다. 또 기다립니다. 그러다 다시 연락이 옵니다. 이번엔 더 급하답니다. 그 순간 깨닫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나를 친구가 아니라 필요할 때 쓰는 사람으로 보고 있었구나.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 느낌이 들었다면 이미 마음은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친척 관계에서도 이런 일은 흔합니다. 평소에는 연락이 없습니다. 명절이나 제사 때만 나타납니다. 손에는 빈손, 입에는 요구만 있습니다. 먹을 건 잘 먹고 가져갈 건 챙겨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부탁이 옵니다. 이번에 계약금이 좀 부족해서요. 빌려줍니다. 친척이니까요. 그런데 안 갚습니다. 물어보면 이런 말이 돌아옵니다. 친척끼리 그렇게 따지세요? 이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나지만 이상하게도 내가 더 미안해집니다. 내가 너무 각박한 건가? 친척인데 이 정도도 못하나? 이렇게 죄책감이 생기면 그 관계는 이미 기울어져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부탁만 하는 동료가 있습니다. 이번만 좀 도와줘. 나 요즘 너무 바빠서. 도와줍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런데 그 사람은 당신이 바쁠 때 도와줍니까? 아닙니다. 성과는 자기가 가져가고 당신의 이름은 빠집니다. 물어보면 말합니다. 아, 깜빡했네. 이 모든 관계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나타납니다. 늘 이번만이라고 말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거절하면 죄책감을 줍니다. 이런 인연 곁에 있으면 내 시간이 조용히 달아갑니다. 내 에너지가 빠져나갑니다. 내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그러다 결국 나 자신에게 화가 납니다. 왜 또 넘어갔지? 왜 또 나만 손해보지?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것은 자비다. 그러나 스스로 헤엄칠 수 있는데도 계속 업고 가는 것은 자비가 아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업을 내가 대신 짊어지는 것이다. 도와주는 것과 대신 살아주는 것은 다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각자의 업은 각자가 짊어져야 한다. 내 복을 지키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아야 진짜 필요한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미안해. 이번엔 나도 여유가 없어. 이번엔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아. 이 말에 관계가 끊어진다면 그 관계는 처음부터 인연이 아니라 거래였던 겁니다. 진짜 인연은 거절 앞에서도 남습니다. 여기서 10초만 숨 고르겠습니다. 어깨에 힘 빼고 숨을 한번 깊게 쉬어보세요.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그건 미움이 아니라 정리할 때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다음으로 이야기할 인연은 말은 예쁘지만 곁에 있으면 기운이 빠지는 사람입니다.
조용히 에너지를 빼앗는 인연입니다. 세 번째,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집니다. 따로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크게 상처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만나고 나면 피곤합니다. 집에 오면 쓰러지고 싶습니다. 며칠씩 우울합니다.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만나기 전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만나고 나면 무거운 돌을 등에 진 것처럼 힘듭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그냥 누워 있고 싶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왜 이렇게 나만 힘들지? 내가 예민한 건가? 이게 바로 에너지를 빼앗기는 관계의 신호입니다. 에너지를 빼앗긴다는 건 그 사람과 싸워서 힘든 게 아닙니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 나만 유독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장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랜 친구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납니다. 만나면 늘 같은 패턴입니다. 앉자마자 시작합니다. 요즘 너무 힘들어. 남편 얘기, 자식 얘기, 시댁 얘기, 돈 얘기. 끝이 없습니다. 듣습니다. 맞장구 칩니다. 그래, 힘들겠다. 위로합니다. 다 잘 될 거야. 그런데 이상합니다. 위로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조언해도 듣지 않습니다. 해결하려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하소연만 합니다. 내 얘기는 못 꺼냅니다. 내가 힘든 얘기하려고 하면 금방 자기 얘기로 돌아옵니다. 그건 그렇고 나는 말이야. 2시간, 3시간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헤어질 때쯤 되면 몸이 무겁습니다. 기운이 쭉 빠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니 이미 떠오르는 얼굴 하나 있지 않으십니까? 집에 돌아옵니다. 침대에 누워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머릿속이 답답합니다. 그 친구 말이 계속 맴돕니다. 왜 이렇게 우울하지? 다음 날도 그렇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형제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전화하면 늘 불평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한지, 자기만 손해보는지, 다른 형제들은 얼마나 이기적인지 계속 말합니다. 처음엔 들어줍니다. 형제니까요. 그런데 통화 끝나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죄 없이 죄책감이 듭니다. 내가 뭘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 통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불평입니다. 바뀐 게 없습니다. 몇 년째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은 해결하고 싶은 게 아니구나. 그냥 나한테 쏟아내고 싶은 거구나. 이런 순간 마음속에서 조용히 경고등이 켜집니다. 이 관계는 나를 살리는 쪽일까? 소모시키는 쪽일까? 모임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면 부정적인 말만 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게 이상하다. 요즘 사람들 믿을 수 없다. 다 속이고 산다. 계속 그런 얘기만 합니다. 처음엔 그럴 수도 있지 생각합니다. 그런데 매번 그렇습니다. 한 번도 밝은 얘기가 없습니다. 웃는 날이 없습니다. 같이 있으면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말이 없어집니다. 모임이 끝나면 다들 빨리 헤어집니다. 집에 오는 길, 왠지 모를 허탈함이 듭니다. 뭐 하러 갔나 싶습니다. 배우자가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불평입니다. 집안일 힘들다. 몸이 아프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매일 똑같은 말입니다. 위로합니다. 그래, 고생 많아. 내가 도와줄게. 그런데 도와주면 또 불평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넌 몰라. 뭘 해줘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해도 불만입니다. 점점 지쳐갑니다. 같이 있는데 외롭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사랑이나 정이 부족해서 힘든 게 아니라 계속 에너지를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피해의식이 강합니다. 세상이 자기한테만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만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말만 합니다. 좋은 일을 얘기해도 나쁜 면을 찾아냅니다.
희망적인 얘기를 해도 안 될 거라고 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조언해도 듣지 않습니다. 해결책을 줘도 실천하지 않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똑같습니다. 에너지를 빨아갑니다. 같이 있으면 기운이 빠집니다. 만나고 나면 우울해집니다. 며칠씩 회복이 안 됩니다. 지금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무 못됐나? 조금만 더 참아야 하나? 이런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기운이 바닥납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듭니다. 웃는 날이 줄어듭니다. 세상이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그 사람의 불평이 옮아옵니다.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사람 만나기 싫어집니다. 전화 오는 게 두렵습니다. 약속 잡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내 복이 조용히 빠져나갑니다. 부처님께서 등불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등불을 켠 사람이 바람 부는 곳에 서 있으면 아무리 기름을 부어도 등불은 꺼진다. 등불을 지키려면 바람을 피해야 한다. 무슨 뜻입니까? 내 마음이 등불입니다.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은 바람입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내 등불은 꺼집니다. 바람을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람은 그냥 바람입니다. 다만 내 등불을 지키려면 바람을 피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롭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안는 것이 아니다. 너 자신을 먼저 지키는 것이다. 내가 무너지면 아무도 구할 수 없다. 모든 관계를 끝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나를 소모시키는 거리에서 한 걸음만 물러나도 됩니다. 멀어지는 게 냉정한 겁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자비입니다. 나를 지키는 자비입니다. 그 사람에게도 자비입니다. 내가 계속 들어주면 그 사람은 평생 그 자리에 머뭅니다. 스스로 일어설 기회를 빼앗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래된 인연일수록 어렵습니다. 친구니까, 가족이니까 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끊을 필요 없습니다. 다만 거리만 두면 됩니다. 만나는 횟수를 줄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났다면 2달에 한 번으로 줄입니다. 통화 시간을 줄입니다. 1시간씩 통화했다면 10분으로 줄입니다. 미안, 지금 좀 바빠서. 다음에 얘기하자. 만나더라도 짧게 만납니다. 오늘 일이 있어서 일찍 가봐야 해. 미리 시간을 정해놓습니다.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길게 이유를 대지 마십시오. 요즘 좀 바빠.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상대가 섭섭해합니까? 서운해합니까? 괜찮습니다. 그건 상대의 몫입니다.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비행기 안전 수칙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본인이 먼저 착용하십시오. 그 다음 옆 사람을 도우십시오. 왜 그럴까요? 내가 먼저 살아야 남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에너지를 먼저 지켜야 합니다. 내가 무너지면 아무도 도울 수 없습니다. 새해에는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 대신 에너지를 채워주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만나고 나면 가벼워지는 사람, 웃게 만드는 사람, 희망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진짜 복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 들으면서 마음속에서 조용히 정리하고 싶은 얼굴 하나 떠올랐다면 그건 이미 충분히 들으신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다만 거리를 두십시오. 내 등불을 지키십시오. 오늘 이야기한 3가지 인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 그리고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 이 인연들을 정리하라는 말은 누군가를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 인생의 자리부터 다시 정하라는 뜻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 조용히 마음에 남길 말을 전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3가지 인연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잘해줄수록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는 사람입니다.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십니까? 괜찮습니다. 그 얼굴이 떠올랐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시작입니다. 내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린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사람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내 복을 지키는 겁니다. 냉정한 게 아닙니다. 내 등불을 지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 복이 머물 자리를 먼저 만들어라. 복을 빼앗는 것들을 먼저 비워라. 그래야 새로운 복이 들어온다. 연말입니다. 한 해를 정리할 때입니다. 올해 당신에게서 복을 빼간 사람, 에너지를 빼간 관계 이제는 내려놓을 때입니다. 거창한 결심은 필요 없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면 됩니다. 오늘 떠올린 그 사람, 한 번만 거리를 두어 보십시오. 다음 연락이 왔을 때 이번엔 힘들 것 같아라고 말해 보십시오. 만나자는 약속에 요즘 좀 바빠라고 대답해 보십시오. 그 한마디가 새해의 시작입니다. 내 복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새해에는 당신의 복이 새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등불이 환하게 빛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의 이야기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인연을 이어주세요. 또 오늘 이야기 중 마음에 남은 한 문장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그 나눔이 누군가에겐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